안녕하세요. 책기존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문학작품 속 주인공의 이야기로 떠나는 심리학 여행, 친애하는 내 마음에게. 지은이는 강영준, 발행은 두리반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을 추첨하여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대중들에게 사랑받아온 문학작품과 주인공들의 모습을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그간 외면해왔던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해밍웨이는 소설가에게 최고의 자산은 자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상처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학작품 속에는 작가가 가진 심리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의미일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심리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은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위대한 개츠비, 주홍 글자로 우리 자신의 무의식에 내재한 억압된 욕망과 콤플렉스, 그림자를 돌아봅니다. 2부에서는 멋진 신세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통해서 상반되는 칼로저스의 인간주의 심리학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패스트를 통해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에 관해 살펴봅니다. 3부에서는 생애 처음 만나는 타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가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폭풍의 언덕, 엄마의 말뚝을 통해서 자아분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통해서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4부에서는 좁은 문 파우스트를 통해서 각각의 성격장애 특성과 대처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톨스토이의 부활을 통해서 기존의 부정적 심리 현상과 달리 긍정적인 정신적 가치에 대해 다룹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문학작품 속 주인공의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주인공에 대한 입체적 이해는 물론 그간 도외시해왔던 나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전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가족은 어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애착과 자아분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제발 홀로 서게 도와줘. 엄마의 말투. 박완서. 엄마랑 외식하던 날, 엄만 안 먹어? 응, 어서 먹어. 엄만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아, 또 시작이다. 정말 부담 100배. 엄마는 먹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배가 부르다는 거지. 하기는 자식이 잘 먹는 걸 보면 마음이 뿌듯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다. 사실 엄마는 나와 모든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옷 입는 거, 음식 먹는 거,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시험 공부는 물론이고 학교 과제나 학원 스케줄도 엄마가 관리한다.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친구를 사귈지, 어떤 운동을 할지도 엄마가 나서서 정해준다. 엄마의 일상은 나의 일상이고 나의 일상은 엄마의 일상이다. 의사가 되려는 엄마의 꿈이 나의 꿈이 된 지도 아주 오래. 나는 엄마 없이 따로 꿈꾸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 아니, 혼자서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엄마가 실망하지 않게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까?
내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작문 과제를 냈을 때 제출된 글의 일부다. 제출된 과제 중에는 성저, 이성교제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았지만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사실 위 내용은 조금 과하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꼭 이 글에서처럼 엄마와 아들만이 아니라 엄마와 딸, 아빠와 딸 혹은 아빠와 아들일 때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하는 것뿐 아니라 거꾸로 자식이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도 있다. 서로 사이가 가까우니 관계가 좋은 것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 불편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친밀한 가족은 서로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라도 하면 불안이 급격하게 커지는 부작용도 생긴다. 만약 앞에 친구가 엄마가 원치 않는 친구를 사귀거나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엄마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자식에게 투영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에게 죄의식마저 느낄 수 있다. 이런 가족이 과연 행복할까? 더 심각한 것은 시간이 흘러 자식이 성장해 다른 사람을 만나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 발생한다. 이때도 어머니가 아들을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을 경우 아들이 새롭게 이룬 가정에 끊임없이 침범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들은 현재의 가족에게 충실하지 못한 채 자기 부모의 요구와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게 된다. 당연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자식 간의 과도한 친밀함은 종종 파국으로 끝난다. 가족 치료의 선구자 머레이 보에는 가족은 그 구성원 사이에서 반드시 감정의 분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개인의 독립과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만약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감정이 더 강화되면 가족이 오히려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무엇이 가족의 감정 변화를 가로막는 것일까? 보엔의 이론을 바탕으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을 분석하며 그 까닭을 살펴보자. 원작 열기 1 해방이 되기 몇 해 전 황해도 개풍군 박적골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살던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정든 박적골을 떠나기 싫었다. 앵두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가 때맞춰 꽃피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시골이 어린 나에게는 낙원 같았기 때문이었다. 여자애도 가르쳐야 해요. 이 아이를 시골뜨기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너 서울 가서 학교 가야 돼. 학교 나와서 신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엄마는 싫다는 나를 기어코 서울로 데리고 갔다. 몇 해 전에 오빠를 먼저 서울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고 있던 엄마는 서울에 가서 어떻게든 자식의 성공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엄마에게 박적걸은 아픔의 땅이었다. 아버지가 복통을 앓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때 집안 어른들은 새로 장만한 집에 나쁜 기운이 끼었으니 굿을 하자고 했다. 그 당시는 시골 어른들이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조차 낯설어하던 때였다. 아버지는 결국 복막염이 심해져 돌아가시고 말았다. 엄마는 아버지를 의사에게 보였더라면 충분히 살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까닭이었을까? 엄마는 어떻게든 자식들을 서울로 데려가 교육하고자 했다.
교육받지 못하면 자식들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염려했던 것이다. 엄마를 따라온 서울살이는 기대 이하였다. 사대문 밖 인왕산 자락의 현저동 상상꼭대기, 그것도 다른 사람 집에 새를 얻어 사는 게 우리 가족의 서울살이었다. 엄마는 석반이질을 해가며 오빠를 공부시키고 있었고, 오빠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며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효자로 자라고 있었다. 그런 오빠는 엄마에게 신앙의 대상과 같았다. 엄마는 오빠가 잠이 들면 머리맡도 지나다니지 않았고, 오빠가 다 쓴 공책도 차곡차곡 모아 신주단지처럼 받들었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을 일으켜야 할 의무를 지닌 오빠를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다. 그런데 그 당시 현저동 윗동네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엄마가 싫어할 만한 친구와 어울렸고, 그 아이를 따라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서 놀았다. 엄마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 그러더니 거짓 주소를 만들어 나를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입학시켰다. 나쁜 아이들과 섞이지 말라는 의도가 분명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보낸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해 현저동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이웃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는 이웃들에게 욕을 했고, 그들을 상거, 받아 산 것이라며 아주 나쁘게 말하곤 했다. 딱 한 사람,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다는 물장수 아저씨만 빼고 말이다. 얼마 후 일본이 망하고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해방 후 오빠는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럴듯한 집을 장만해서 마침내 엄마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함께 지낼까, 따로 살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엄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자식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억척 어멈, 그것이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는 어머니. 어째서 어머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걸까?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식은 커서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 머레이 보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결된 가족을 분화가 덜 된 가족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서 분화는 가족끼리 정서적으로 얼마나 독립되어 있느냐를 의미한다. 소설 속에서 엄마는 자식들과 정서적으로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아들에게는 지나친 기대를, 딸에게는 지나친 염려를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다. 가족끼리 친밀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친밀한 것 자체가 나쁠 리는 없다. 하지만 그 정도가 문제다. 가족끼리 지나치게 밀착되고 융합되어 있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가족 안의 구성원들이 각자 자주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보에는 사람에게는 서로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독립적이길 바라는 마음이 존재한다고 한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으로 얽혀 있어서 상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과 가족과 독립해서 지내려는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다. 보에는 이를 각각 연합성과 개별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연합성이란 다른 가족에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성질을 말하고, 개별성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추진하려는 힘을 의미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두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다. 이럴 때 인간은 한쪽에 치우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
보혜는 이런 상태를 분화되었다고 보았다. 가족이 잘 분화될 경우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객관적인 이성의 균형을 갖춰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킬 줄 알고 위기나 불안에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반면에 연합성과 개별성, 이 두 힘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미분화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지극히 의존적으로 살아가거나 그와 정반대로 가족과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소설 속의 엄마를 보자. 어떤 모습인가? 자식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고 있으니 누가 봐도 분화가 덜 된 모습이다. 자신의 개별성은 고사하고 자식들의 개별성마저 인정하지 않으려는 엄마. 소설 속 가족은 오로지 서로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미분화된 가족에게는 어떤 문제가 놓여 있을까? 미분화된 가족, 원인은 불안. 미분화된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살아간다는 데 있다. 미분화된 이들에게 가족은 커다란 감정의 덩어리다. 가족이 감정으로 얽혀 있으니 이들에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감정을 인식할 틈이 없다. 엄마가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하고 엄마가 기쁜 일은 나도 기쁘다. 자식들에게 좋은 일은 엄마도 좋은 일이며 엄마 스스로 좋아할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다. 만약 자식에게 잘못된 일이라면 그건 엄마에게도 나쁜 일이니 반드시 피해야 한다. 다른 이유는 없다. 이처럼 미분화된 가족들은 모든 판단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 있다. 이들은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에 휩쓸린다. 개별성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모든 것은 주변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외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좋고 나쁨만 있을 뿐 옳고 그른 논리는 없다. 왜 나쁜지, 왜 좋은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무의미하다. 소설 속 엄마를 보라. 그녀는 주변 이웃들을 항상 상껏, 바닥 상껏이라고 비난한다. 그들이 자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기 때문이다. 그 외에 그들의 처지나 마음씨, 경제적인 사정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반면 명문학교에 자식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보잘것없는 물장수는 엄마의 후한 대접을 받는다. 명문학교는 자식에게 좋은 것이고, 그러니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장수는 그저 그냥 좋은 사람이 된다. 맹목적인 긍정, 이것이 미분화된 가족의 문제다. 그렇다면 어째서 엄마는 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어째서 자신의 삶보다 아들과 딸의 출세에 더 집착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다. 의사보다 무당에게 찾아가 병을 낫게 하려던 시골 풍습에 대한 불안감이 자식들을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믿게 만들었다. 미신적인 생각으로 또다시 가족을 이룰 수 없다는 불안이 가족 구성원의 분화를 막았던 것이다. 만성적인 불안, 그것이 분화를 가로막는다. 원작 열기 2. 수십 년이 흘러 어느덧 나는 중년 여성이 되었고 엄마는 86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다. 깁스를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엄마는 처음에는 한사코 수술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문득 현조동 시절 옛일을 떠올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수술을 받겠다고 했다. 그 옛일은 6.25 때 죽은 오빠의 지극한 효성에 관한 일이었다.
해방이 되기 전 아직 현조동 꼭대기 집에 살 때였다. 하루는 엄마가 장작 더미를 나르다 얼음에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엄마는 가난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그걸 지켜본 오빠가 어느 노파의 말을 믿고 뼈가 붙는데 효염이 있다는 산골을 어렵게 구해왔다. 산골은 옛날부터 뼈를 다쳤을 때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던 누런 새부치 조각이다. 엄마는 오빠가 구해온 산골에 큰 감동을 받았고 손목이 제대로 붙지 않았는데도 산골 덕에 뼈가 더 단단해졌다며 기뻐했다. 그 시절 엄마에게 오빠는 종교나 다름없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병실에 누워있던 엄마는 수술을 산골로 잘못 알아들었는지 수술을 받겠노라고 했다. 수술 준비를 서두르던 어느 날 엄마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놈이 또 왔다. 뭐라고 있냐? 오빠를 숨겨야지. 군관 동지, 여긴 아무도 없어. 엄마는 자신의 부러진 다리가 마치 6.25 때 북한군에게 사살된 오빠라도 되는 듯이 꼭 붙들더니 미친 듯이 애를 썼다. 오빠를 북한군에게 숨기려 했던 그때 그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오빠는 피난을 가지 못했다. 해방 후 잠시 좌익에 참여했던 과거 때문이었다. 누군가에게 빨갱이로 몰리면 큰일이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오빠는 살기 위해 북한군 의용군으로 나섰다. 아마도 북한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3개월 후 국군이 서울을 되찾자 오빠는 또다시 북한 의용군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집안에서 숨어 지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국군이 후퇴하고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자 오빠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그때 생각해낸 게 옛 현조동 집이었다. 우리 가족은 그곳에 숨어 살았다. 그러는 사이 오빠의 정신은 이상해졌고 심지어 실어증까지 생겼다. 그러다 마침내 오빠는 북한군 군관에게 꼬리가 잡혀 총을 맞고 죽었다. 그런 오빠의 최후를 수술을 앞둔 엄마가 또다시 떠올린 것이다. 엄마가 겨우 제정신이 들었을 때였다. 엄마는 나를 조용히 불렀다. 나도 네 오빠처럼 보내줘. 내게 못쓸 짓이지만 꼭 그렇게 해줘라. 알겠지? 북한군에게 죽었던 오빠는 묘지가 없었다. 임시로 묻어뒀던 무덤을 파헤쳐 한 줌의 가루로 만든 뒤 고향 깊은군이 보이는 강화도에서 바람에 흩뿌렸다. 엄마는 자신이 죽게 되면 오빠처럼 해달라고 간청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엄마는 여전히 죽은 오빠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와 아들의 병리적인 공생 관계. 엄마는 유독 오빠에게 집착이 강했다. 오빠 역시 엄마와의 애착이 나에 비해 훨씬 더 강렬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하게 의존했는데 이와 같은 관계를 보이는 모자공생 관계라고 불렀다. 모자공생이란 본래 조현병을 앓는 자녀와 어머니가 서로를 둘이 아닌 하나의 자아로 여길 만큼 정서적으로 강렬하게 애착을 갖는 상태를 뜻한다. 본래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태어난 직후 엄마와 완전한 융합 상태이자 공생 상태로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차차 성인이 되면서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가는데 모자공생 관계는 그렇지 않다. 정신적으로 아픈 아들을 혼자 두기에 엄마는 불안하고 조현병을 앓는 아들은 엄마 없이 지내는 게 끔찍하리만큼 무섭다. 결국 서로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이 모자 공생 관계를 만들어낸다. 정신병을 앓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모자공생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자식을 위해 무작정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부모, 어른이 되어서도 캥거루 새끼처럼 부모 품에 기대어 사는 이들은 모두 모자공생 관계의 확대판이다. 이들의 문제, 그것은 자녀의 정신적 성장이 그대로 멈춘다는 데에 있다. 소설 속에서 오빠는 6.25가 터진 뒤 극도의 신경증과 실어증을 앓았다. 물론 그 까닭은 생존에 대한 절박한 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북한 편에 섰다가 또다시 남한 편에 서기를 반복했으니 그가 느낄 공포와 불안이 가히 짐작이 간다. 여하튼 오빠는 그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했다. 만약 오빠가 가족에게서 더 분화되고 독립적이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오빠는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전쟁으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홀로 빨치산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빠는 겉만 멀쩡했지 위기가 닥치니 불안 때문에 정신을 가누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했다. 이는 오빠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엄마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엄마가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아들을 분리해내지 못했다면 오빠는 어째서 엄마와 분리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걸까? 엄마와 분리가 되었더라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어쩌면 분리가 가능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오빠가 엄마와 분리되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불안은 대체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삼각관계는 희생양을 원한다. 오빠의 불안은 사실 엄마가 자신의 불안을 오빠에게 투사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소설 속 오빠는 일종의 희생양에 가까웠다. 이 소설에서 엄마의 지울 수 없는 기억은 남편이 손도 쓰지 못한 채 죽었다는 데 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사무쳤을까? 그럼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해야 할까?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시댁 어른들, 혹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 채 구판에 이끌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남편. 엄마는 적어도 이 둘 중 누군가를 원망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전통사회에서 시댁에 맞설 수 없는 일이었고 죽은 남편을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의 내면에 팽팽한 긴장과 불안만 감돌 뿐. 긴장과 불안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에는 사람들이 관계가 불안해질 경우 흔히 제3자를 끌어들여 긴장을 완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보았다. 이를 삼각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갈등 중이라고 하자.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은 채 자녀를 끌어들여 둘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한다. 남편에 대한 욕구 불만을 아들에게서 해소하려는 아내나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을 자녀에게 쏟아놓는 남편, 혹은 자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상대를 공격하는 부부. 이 모든 경우가 삼각관계를 이용한 왜곡된 갈등 해결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선택된 자녀는 해당 부모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종의 희생양이 된다. 소설 속에서 엄마는 자신의 들끓는 감정을 시댁과 남편에게 풀지 않고 그 대신 오빠를 택했다. 시댁에 맞설 수도 없고 남편도 이미 죽어버렸으니 감정 분화가 덜 된 오빠를 선택한 것이다. 엄마는 오빠를 보며 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 그것은 자기 불안을 아들에게 투사해 마음의 긴장을 완화했다는 의미다. 자신의 불안과 긴장을 해결해 줄 거라는 무언의 압박을 엄마는 아들에게 행사했다. 희생양이 된 오빠, 오빠는 어떻게 해서든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래야 엄마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오빠의 불안은 증폭됐다. 행여 엄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쩌나. 행여 대학에 못 가면, 취직을 못하면, 집을 사지 못하면, 사고라도 당하면. 이제 엄마의 불안은 오빠의 것이 되고 말았다. 엄마의 원망이 오빠에게 강한 기대와 그에 따르는 불안으로 전이된 것이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불안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투사하는 경우를 삼각관계와 별도로 가족 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체로 자주성이 적고 분화가 덜 된 자식이 투사의 대상이 되는데 소설 속에서 오빠가 바로 그런 자식이었다. 불안은 투사되고 전염된다. 안타깝게도 불안이 투사된 희생양에게 지나친 기대와 관심은 애정이 아니라 속박이다. 모든 불안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식은 홀로 서지 못하고 사회적, 정서적 기능이 떨어지며 상황 의존적으로 성장한다. 늘 부모 눈치를 보고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없다. 그 결과 부모가 자식을 통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소설 속에서 오빠는 자주성이 결여된 인물로 자아의 기능이 약했다. 오빠는 오로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일 정도로 엄마에게 밀착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엄마 그리고 주변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전쟁이라는 외부의 강력한 위기가 닥쳤을 때 오빠는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아마도 그 밑바닥에는 어머니가 투사한 불안이 내면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빠가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을까? 우선 엄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불안이 오빠에게 투사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했다. 미분화된 자식에게 부모는 나무의 뿌리나 마찬가지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살 수 없듯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의 생존은 위협받는다. 그러니 불안이 투사되지 않게 경계해야 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빠가 자아 분화를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다. 분화가 덜 된 채 자아의 기능이 떨어졌으니 어떻게든 분화의 수준을 높여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엄마의 의견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했다. 분리되는 순간은 아쉽고 두렵겠지만 그것만이 온전히 자아를 세우는 길인 것을 깨달았다면 오빠는 실어증을 앓지도 허망하게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얼마나 분화되어 있을까? 모레이 보엔. 엄마의 말뚝은 한국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6.25 전쟁과 분단이라는 비극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대사의 가족 문제를 고민하는 측면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작품 속에서 엄마와 오빠는 미분화된 감정의 덩어리를 공유하고 있다. 불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 안에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떤 척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보에는 자아의 분화를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척도를 제시했는데 다음은 그 중 일부다. 첫째, 가족이 지닌 감정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정도다. 만약 스스로의 의지나 선호 없이 부모나 부모와 같은 권위를 지닌 가족 구성원에게 자신의 의사결정을 의지한다면 이는 자아 분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남아있는 정도다. 만약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다시 말해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긴다면 그것은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셋째,
가족과의 불일치, 적대감, 소외에 직면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아있는 정도다. 의견이 다르고 가족 구성원에게 반감이나 다른 뜻을 지녔는데도 자기 의견을 숨기고 스스로를 속여가며 가족 구성원의 눈치를 본다면 자아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혹은 소외를 당할까봐 자기 감정이나 의견을 속이는 경우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다.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주위 눈치를 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데 소극적이라면 자아분화가 덜 이루어진 경우다. 다섯째, 반사적으로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다. 위기 상황이나 돌발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행동을 자주 보인다면 자아분화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자아분화가 잘된 사람은 위기가 찾아와도 불안이 낮으며 불안 속에서도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고 감정과 사고의 분리가 잘 일어나 평소에 흥분하는 법이 별로 없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자아분화를 온전히 이뤄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면 미분화된 가족 문제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다른 여러 정신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가족 문제 해결은 당사자들끼리는 해결하기가 몹시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일이 필요하다. 보에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계도를 그려서 가족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가족이 지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도는 최소 3세대에 걸친 가족을 표시하는데 이때에는 반복되는 사건, 충격적인 사건, 간과된 사건이나 정보까지 표시한다. 소설의 예를 들자면 엄마가 남편과 사별했다는 정보, 남편이 병원에 가지 못한 채 사망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부모에 대한 적대감까지 가계도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데 가계도는 그 효용 가치가 높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일단 앞에서 제시한 척도를 활용해 자아분수 수준을 확인해보고 만약 그 정도가 낮다면 보인이 제시한 내 입장 표현하기라는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을 권한다. 내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 스스로 능동적인 주체임을 자각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 표현의 곤란을 느끼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남 앞에서 나타내는 걸 주저하는 경향이 높다. 만약 가족 중에서 자기 표현에 서투르고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를 대할 때 인내심과 배려는 필수다. 윽박지르거나 강요하거나 재촉한다면 그 구성원은 자기를 만들어갈 시간을 그만큼 상실하기 때문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친애하는 내 마음에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